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니자스입니다. 25년 국가직 영어 분석을 바탕으로 26년 국가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공무원 영어를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할지 제가 간단하게 조언을 드릴게요. 먼저 1번부터 3번 어휘 문제를 보면요. 이전의 어휘 문제들은 보통 밑줄을 쳐가지고 동의어를 구하는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제 빈칸을 넣는 문제이죠. 그러면 이 말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를 풀 때는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빈칸에 들어갈 어휘에 대한 단서가 지문 안에 있을 겁니다. 따라서 수험생분들이 이제 어휘를 좀 공부할 때는 저는 해석 연습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해석 연습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다 좀 더 추가하면은 우리가 뭐 공무원 영어를 공부하면서 어휘, 문법, 구문, 독해, 나중에 뭐 연도별 기출 뭐 이렇게 공부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각 교재들마다 지문들이 있을 거고 문제들이 있을 거고 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그냥 평상시에 해석을 해주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해석을 빠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전에는 공무원 영어 어휘가 그래도 제법 출제가 되는데 요즘은 거의 공무원 영어 어휘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쉬운 수능 영어. 이 말은 26년도 이제 공무원 국가직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이 수능 영단어는 계속 공부를 하고 공무원 영단어는 줄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 영단어가 독해 지문을 쓰이긴 하죠. 하지만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수능 영어를 계속 암기를 해주면서 평상시에 어휘, 문법, 구문, 독해, 그리고 연도별 기출 풀면서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들이나 수어도 있잖아요. 그거를 어휘 노트에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휘 노트를 자투리 시간에 보는 거죠. 자투리 시간이라는 거는 뭐 쉬는 시간, 식사 시간, 버스나 전철 안에서 이동시, 그리고 잔자기 전 등등등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그리고 공부 순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은 일단 중학교 영단어 제 블로그 가면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능 영단어 한 3회도 정도 하시고 이후에는 공무원 영단어를 암기는 해주세요. 공무원 영단어 암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1년을 준비하기 때문에 수능 영단어 보기에는 1년 동안 너무 적습니다. 그냥 공무원 영단어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거 자료 같이 봐주시고 그리고 평상시에 다양한 영역의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와 수거는 어휘 노트에 정리를 하자. 그러면 어휘 노트에 그 적는 순간에도 이전에 어휘 단어장에서 봤던 단어랑 반복이 되면서 복습이 되고요. 또 같은 단어를 한 3-4번 봐야지 여러 지문에서 좀 익숙해질 겁니다. 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어휘 문제를 푸는데 선지에 있는 단어를 모르면 어떡하냐. 괜찮습니다. 그래도 뭐 모르는 게 보통 수능어니까 많지는 않을 거고요. 아는 단어 내에서 넣어보고 해석이 이상하다 하면 다 소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휘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줄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생활영어. 사실 생활영어도 많이 쉬워졌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 공무원 영어는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강사로서는 제가 계속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전 공무원 영어에 비해서 개정된 영어는 많이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학생들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등 5과목을 100문제를 110분 안에 풀기 때문에 만약에 영어 문제 풀기 전에 국어를 푼다고 할게요. 근데 국어가 그 해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긴장된 상태에서 당황한 상태에서 영어를 막 정신없이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강사님들이야 천천히 시간 잡고 영어 그냥 쭉 풀어보고 평에 대해서 난이도에 대해서 말을 하겠지만 실제 학생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요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통 학생들이 만약 국어가 만약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멘붕이 나간 상태에서 영어를 빠르게 읽고 해석하고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풀려면요. 평상시에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단단히
집중해서 훈련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실전 시험 나갔을 때 빨리 읽어도 읽히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공부할 때 막 감독회를 하고 내용 파악 못하고 그냥 빨리 읽는데 급급하면은 실제 시험장 가면요 독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 약간 좀 유의해 주세요. 생활영어가 이전 생활영어는 사실 두 가지였어요. 지금처럼 쭉 읽어본 다음에 흐름상 알맞은 표현을 넣는 거랑, 두 번째는 예전에는 관용어 이디엄 문제들이 나왔어요. 이건 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쉬워졌다는 거예요. 관용어 이디엄 문제가 별로 없다. 그러면 내용 파악과 알맞은 표현 여러분들 고를 수가 있으면 됩니다. 또 지문 자체도 어렵지가 않아요. 다 기본 단어도 다 쓰여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어휘, 문법, 구문, 독해 공부하면서 지문 해석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이건 문법 문제도 마찬가지죠. 문법 교재에 있는 예문이나 문법 문제들도 해석 연습을 해주시고, 모르는 어휘들은 어휘 노트에 정리해주시고 자투 시간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휘 노트는 쉬는 시간, 식사 시간, 버스나 전철에서 이동 시에 잠자기 전에, 그러면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이 생깁니다.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쌓이면은 어마어마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영어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문법, 구문, 그리고 독해 교재 안에서 지문들을 해석 연습하고 어휘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국가지에서 좀 독특했던 게 보시면은 6번, 7번 보이시죠? 갑자기 독해가 뜬금없이 튀어나왔어요. 옛날에 지방직이 보통 이랬거든요. 1번부터 10번 사이에 막 독해가 있고 지금 순서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풀 때는 유의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순서대로 풀지 마세요. 왜요? 만약에 혹시 6번, 7번이 어려웠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완전히 멘붕이 생기고, 그럼 뒤에 있는 문제 풀 때 실수하고 내용 파악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암기 파트부터 어휘, 생활영어, 문법부터 풀고 그 다음에 독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문법은 또 어떨까요? 자, 두 문제 나왔어요. 문법이 보통 3문제에서 4문제인데 2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근데 문법도 해볼만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전에는 문법 유형이 뭐 장문도 있었고 밑줄도 안 주고 이게 맞냐 틀리냐 막 묻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시험이 밑줄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험생들에게 상당히 친절하죠. 왜냐면 밑줄 있는 부분 위주로만 빨리 체크하면 되니까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동사가 나오면요 수, 시, 태를 따져줘야죠. 자, 그 전에 먼저 문장 구조 분석이 상당히 핵심입니다. 이런 문법 문제, 밑줄형 문법 문제 맞추기 위해서는 문장 구조 분석이 중요하다. 자, 문장 구조 분석은요 유의할 점은 문법과 구문 연습할 때까지만 중요합니다. 유형별 독해 푸는 단계에서는 막 구조 분석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그 전 단계인 어휘, 문법, 구문에서는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히 해주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표시도 해보고, 이 단어가 품사가 무엇인지, 또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각각의 어법을 체크해야지 풀 수 있는 거죠. 그 또 이렇게 밑줄형은요 사실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사 자리가 나온다, 동사 자리 밑줄 쳐 있다, 수일치, 시제, 태, 능동태, 수동태 이런 거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뭐 저소사냐 전치사냐, 그리고 뭐 전치사 뒤에 목적어는 뭐가 올 수 있냐, 뭐 엔드가 있으면 병치가 구단이냐 절단이냐, 뭐 문장단이냐, 단어단이냐, 뭐 분사가 나오면 막 한율적 용법인지 서술적 용법인지, 뭐 목적어를 쓴다고 하면 이 동사는 투부정사 목적어 쓰는지 뭐 동명사 목적어 쓰는지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할 때 일단 단권화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문법 이론서에다 각 목차별로 포인트를 체크해 주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단원별 문제집도 풀 거고 나중에 뭐 랜덤 문제집 풀 거잖아요. 그러면 문법을 기본서에다 목차별로 단권화를 해주시되, 문제를 풀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단권화 노트에다 추가를 해주세요. 또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관련된 문제 옆에 출제 포인트 적어보시고, 맞는 선지는 뭐가 출제 포인트인지, 또 틀린 선지는 왜 틀렸는지를 적어주세요. 출제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문법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문법의 공부 방향을 체크해보면은, 첫 번째는 기초 약하신 분들은 일단 기초 문법
먼저 공부해 주시고 EBS 로직 그래머 홀릭 무료강의 괜찮습니다. 그리고 문법 이론서 하나 봐주세요. 요약서 말고 이론서. 왜냐면 이론서는 빠진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목차별로 추가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집, 기초 단계 단원별 문제집, 뭐 중학년 문법 3.8배째 3학년 같은 교재, 또 이론 단계 단원별 문제집을 풀어주세요. 오히려 이런 문제 풀 때는 단원별 문제집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 포인트와 관련된 단원별 문제집을 직접 풀어봐야지 우리가 빠르게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문제가 뭐냐면 단원별 문제집은 많이 안 풀고 대다수 랜덤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랜덤은 중요하지 않아요. 랜덤은 단원별 문제집 여러 번 패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출문법 보면 됩니다. 기출문법은 사실 뭐 다 랜덤이죠.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문법 이론은 계속 보고 빠진 부분이 혹시 있다. 그럼 문법 단권을 해주면 됩니다. 이 정도만. 대신에 문법을 공부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양이 많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독해를 위한,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문법 연습을 생각해 주세요. 따라서 문법 이론서 문제집에 있는 예문과 문제들은 해석 연습을 해주세요. 문장 구조 분석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풀고 나서도 정답이 만약에 뭐 1번이 틀렸다고 할게요.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는지 옆에다 출제 포인트 적어보고, 그럼 나머지 2, 3, 4번은 왜 맞는 건지 옆에다 출제 포인트 적어보고, 관련해서 문법 이론서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단권화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다음 독해 보시면은 먼저 여기 6번에서 7번 제목 나왔고 일치 불일치 나왔고요. 그 다음 8번에서 9번 어휘형 문제 나왔고 목적 나왔고 10번 주제, 그 다음에 뭐 11번 글의 목적, 다음에 12, 13번 문법이고, 자 14번 일치 불일치, 그리고 15번 다시 일치 불일치, 16번 문장 삽입, 그다음 17번 어색한 문장, 그리고 18번 뭐 순서 배열, 19번 20번 빈칸 완성 또는 뭐 문장 추론이라고 하죠. 빈칸 추론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딱 출제됐는데요. 일단 독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 영어 독해가 어렵냐, 뭐 수능 영어 독해가 어렵냐, 출시생들이 많이 질문하는데 수능 영어 강의를 해봤을 때 수능 영어 훨씬 더 어려워요. 독해는요. 수능 영어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반대로 공무원 영어 독해는 좀 수월해요. 왜냐면 지문도 수능 영어에 비해서 좀 짧은 편이고, 수능 영어는 매력적인 오답이 있는데 공무원 영어는 사실 매력적인 오답은 별로 없습니다. 독해는. 그리고 지문에 단서 다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영어가 훨씬 더 쉽나요? 이렇게 말은 못해요. 왜냐면 공무원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요,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등 5과목을 100문제를 110분 안에 한 번에 풀어야 돼서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면 타 과목이 어렵게 나오면은 그 어렵게 나온 상황에서 영어를 빠르게 풀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어 독해 자체는 수능 영어에 비해서 상당히 해볼만 합니다. 자, 보시면은 훈련 전략. 첫 번째, 먼저 여러분들이 유형별 독해를 연습하기 전에 선행돼야 하는 연습이 있죠. 바로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 어휘, 문법, 구문 연습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사실 공무원 수험 기간이 이제 오래되었는데 영어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수험생들과 상담을 해보면은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그 영어 과외 강사로서요.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인강을 안 본 게 아니야. 뭐가 문제냐면요, 기반이 안 잡혀 있어요. 너무 진도 빼기 식으로 강사님들 강의만 많이 듣고는 넘어갔어요. 근데 솔직히 강사로서는 어휘 문법 구분이 뒤에서 공부해야 하는 유형별 독해와 영어 연도별 기출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면 이 과정이 잘 잡혀 있으면 뒤에 있는 유형별 독해, 연도별 기출이 상당히 수월해지고요. 이 과정이 안 잡혀 있으면 독해 문장을 못 읽어요. 감독해를 해요. 그래서 요 단계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구문을 연습해 주는 거죠. 이 연습이 충분히 돼야지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을 수 있고, 그럼 그 다음부터 유형별 독해 연습을 들어가는 거죠. 자, 유형별 독해 접근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A4 용지에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저는 자이스트 독해 교재를 추천하거든요.
과외식으로 해서 상당히 잘 나와 있는데 A4 용지에다 각 유형별로 접근법 한번 정리해 보세요. 검색해도 다 잘 나오고요. 그리고 블로그나 유튜브, 그리고 여러분들이 독해를 풀면서 중요한 거는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풀려고 하기보다는 그게 힘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어민도 아니고 외국어잖아요. 지문 안에 단서를 찾아주세요. 글쓰기는 출제자는 논란이 없어야 돼요. 독해 문제.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지문 안에 단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서 찾기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완벽한 해석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맥 해석해야 돼요. 가끔씩 초시생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뭐냐면 영어 독해를 할 때 한국어 영어가 다른 언어인데 단어를 1대1로 대응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감독해야 됩니다. 해석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독해할 때 재진술, 패러프레이징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중요한 표현이나 중요한 어떠한 단어나 문장은요, 같은 단어 투부 쓰기 싫어하기 때문에 영어는요 바꿔서 줍니다. 이게 재진술, 패러프레이징. 이 말은 특정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사전식에 있는 그 단어 뜻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맥상 앞에 있는 이 단어인데 그 단어로 넣어서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해석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글쓰기는요, 잊지 마세요.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해 줍니다. 그래서 영어 독해를 할 때 문장을 계속 여러분들이 예측하면서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거 좀 설명드리면, 독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한두 문장에서 중심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나머지 문장을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예측하면서 읽습니다. 근데 영어 독해 못하시는 분들은 각각 한 문장 한 문장을 별개의 문장으로 봐요. 그러면 감독해야 된다는 거죠. 통일된 지문이에요. 불필요한 문장은 안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를 계속 표시하면서 내용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앞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서 잊어버린 내용이 있으면 중심 내용 키워드 표시한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었지 알 수 있고, 또 다음에 나올 내용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온다 할게요. 이건 문맥 유추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면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오면은 일단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읽고 넘어가세요. 어차피 오래 찾고 있어도 해석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앞문장과 뒷문장에 중심 내용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 두 개를 한번 따져보세요. 관계를. 아마 순접, 역접, 원인과 결과, 재진수 이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그 관계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대충 유추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앞문장과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문장과 지금 모르는 단어가 있는 문장이 순적 관계다.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앞문장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있구나. 역적 관계다. 반대되는 내용이거나 중요한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죠. 이런 유추가 실력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풀고 나서 분석도 중요하죠. 첫 번째는 지문 안에서 답의 단서를 찾아주세요. 자, 출제자는 문제에 논란이 없게끔 단서를 반드시 줍니다. 근데 이거 단서를 잘 못 찾는 선생님들이 특징이 뭐냐면 주관적 생각이 너무 강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을 이용해가지고 잘못된 단서 찾으니까 오답이 되는 거예요. 출제자들도 알아요. 그래서 매력적 오답을 그렇게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오답은 선지 옆에다 다 분석해 놓으세요. 이게 왜 오답인지. 그럼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오답 패턴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답의 단서와 오답 패턴까지 A4 용지 유형별 독해 접근법에 다 넣어주세요. 그럼 다 넣으면은 이게 여러분들만의 리딩 스킬, 독해 원리, 문제풀이 전략이 되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끝나고 나서 문장 노트에 따로 정리해주세요. 그러니까 문장 노트는 여러분들이 문법, 구문, 유형별 독해, 영어 연습을 기출 풀면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도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강사로서는 그 문장 안에는 여러분들이 특정 어휘나 문법이나 구문이 약한 거예요. 또는 문장 구조가 약한 거죠. 그런 문장들을 정리해 놓고 분석을 해주세요.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장 갔을 때는 해석 못하는 지문이 없다. 근데 이런 분석을 안 하신 분들은 평상시에 내가 어떤 문장 구조가 약한지 모르고 넘어갔다가 시험장에 비슷한 어려운 문장 구조가 나오면은 당황하고 머리가 하얘지고 그러면 해석 못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독해 마지막 싸움은 어휘 싸움이에요. 모르는 어휘들은 어휘 노트에 정리하고 자투리 시간에 보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있는 단어들 거의 다 안다고 할게요. 그럼 푸는데 어려울까요? 거의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 영어 독학커리 추천. 자, 첫 번째 1단계. 여러분들은 총 4단계인데요. 중요한 영단어 외우고 그 다음 수능 영단어 외워주세요. 그리고 기초 문법, 그 다음에 문법 이론을 공부해주세요. 2단계 수능 단어 한 3회도까지 복습해주시고요. 구문 독해로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분석, 구문 연습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 3, 4단계보다 1, 2단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게 됐으면 3단계. 이제 공무원 영단어. 그리고 문법 이론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유형별 여기 문법 단권화는 정확히 말하면 문법 단원별 문제집도 같이 풀면서 단권화 작업을 해주시고 유형별 독해 연습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이제 리딩 스킬 교재가 하나 들어가면 좋아요. 수능 교재 중에서 영어 1등급 독해 기술이라는 좋은 교재가 있습니다. 이런 교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4단계 이제 생활영어, 국어, 그리고 랜덤 문법도 풀어보시고 하면서 문법 단권화는 계속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연도별 기출. 영어는 유형별 기출이 아니라 연도별 기출이 중요합니다.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20대 섞인 연도별 기출 풀어주세요. 많이 풀 필요도 없습니다. 2010년부터 2025년 주요 직렬, 9국까지 지방직 그리고 뭐 기타 직렬에서 좀 몇 개 더 풀어도 되고요. 이 정도까지만. 자, 영어 강사로서는요. 영어 과목 자체는 좀 수월해졌어요. 근데 학생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왜냐면 5과목 풀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공부 방향은요. 1년 잡고 공부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주세요. 차근차근 해주면서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여러분들이 타과목을 좀 더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영어는 이런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고득점 한 85점에서 95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